자, 이번 달부터 이제 기본서로 수업을 하시게 되겠고요. 예. 대충 보니까 뭐 처음 뵌 분이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그 앞에 가시게 되면 교재 차례가 있어요. 차례. 학개론이 40문항인데 파트는 8개 파트로 되어 있어요. 8개 파트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파트별로 5문항씩 나와서 8개 파트 하면은 40문항이 구성이 되는데 단원 비중에 따라 5문항보다 조금 적게 나온 애들이 있고 5문항보다 한두 개 더 많이 나온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례를 가게 되면 총론이라고 있을 때 1장하고 2장, 3장이 있을 때 1장은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출제가 됐던 거는 26회 때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나왔던 거고 그 이후로는 등장을 하진 않았던 거고 2장에 가면은 개념하고 분류가 있어요. 개념에서 한 문제, 분류에서 한 문제. 그리고 3장이 가게 되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한 문제. 그리고 이제 옆에 그 강론에 가서 1장의 경제론을 보시게 되면 1, 2, 3, 4에서 각각 한 문항씩에서 4문항인데 여기는 평균적으로 5문항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 시장의 균형하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여기서 계산 문제가 하나씩 있을 수 있고요. 경기 변동에 가면 거미집 이론이라고 있는데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대입해서 모형 형태를 구별을 하라고 계산 형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장의 시장론을 가시게 되면 시장하고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 있는데 시장에서 한 2문항,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 한 3문항, 그리고 입지 및 공간 구조론하고 그 다음에 시장론에서도 각각 계산 논리가 하나씩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론을 가게 되면 1, 2, 3, 4, 4개에서 각각 한 문항씩. 그래서 평균 한 4문항 정도.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거면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플러스 알파도 있을 수 있다. 정책에서는. 그리고 4장의 뒤에 가서 투자론을 가시게 되면 투자 이론에서 평균적으로 한 2문항 정도. 그 다음에 투자 분석 및 기법에서 3문항 정도.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단원에서 1문항 정도. 그래서 평균 6문항 정도. 그리고 투자 이론이나 투자 분석 및 기법에서 각각 계산 문제가 하나씩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융론을 가시게 되면 금융하고 증권이 있는데 금융에서 한 2개. 그 다음에 증권론에서 한 3개. 그런데 금융에서 계산 문제가 하나에서 2 정도 인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개발 및 관리론이 있는데 첫 번째 이용은 거의 출제 빈도가 없고요. 개발에서 한 2문항에서 많게 나오면 4문항. 그리고 관리에서 1문항, 마케팅에서 1문항. 간평은 15% 내외를 출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문항에서 7문항 정도가 매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초 이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2장에 가면 가격 이론이라고 있어요. 거기 4번째하고 5번째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가격제 원칙이 전통적으로 많이 나온 애들이니까 그거는 체킹하시고 3장의 감정평가 방식을 가게 되면 2번, 3번, 4번이 그게 3방식을 얘기하는데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지난 5년간을 놓고 따져볼 때 거의 계산 문제만 나왔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원가 방식에서 이론이 한 문제 등장했다라는 거. 그리고 물건별 평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문제가 매년 1문항에서 2문항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격 공시제도에서는 첫 번째하고 2번째 거기서 묶어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학개론에서는 이 단원의 출제 비중이나 빈도라는 게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매년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요하다라고 체킹을 해주는 것들은 반드시 숙지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론 공부할 때는 어쨌든
복습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복습을 안 하게 되면 공부가 자꾸 누적이 되고 이해가 되는 바는 없고, 그래서 시간은 가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뭐 궁금한 거 있나요? 공부할 때? 궁금한 거 없고요. 그나저나 우리 여기 황총각은 저기 뭐야? 박찬이 왜 안 나왔어? 잘 모르겠어? 요즘도 연락 안 하는 모양이네. 시험 준비하려고 저녁에 아마 운전면허 시험이요? 그래. 시험의 연속이군요. 그러더라 황총 공부 많이 했어? 유예기간이 끝났는데?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 열심히? 그래. 자,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그 내용을 가지고 올해 동차를 합격하시려고 그러면 1차가 어느 정도 빨리 궤도에 올라서느냐가 관건이에요. 1차가. 그래서 1차를 너무 늦게까지 끌고 가시면은 그러면은 올해 시험에 동차를 도전하기가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한 3, 4월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맥시멈을 한다 그러면 5, 6월 정도까지 1차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7월 달부터 2차를 들어가서 무리 없이 동차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자료 받으셨죠? 그 자료는 복습용이에요. 복습용.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하실 때 뒷장에 보면은 답하고 해설이 있어요. 그죠? 답하고 해설이 있는데 1번을 가시게 되면 답이 2번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3번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원래는 복습을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1번을 갖다가 우정, 번호를 좀 다르게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1번은 3번으로 수정을 하시고 근데 답하고 해설을 먼저 보지 마시고 앞에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34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거기 부동산 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파트가 이게 총론 파트예요. 총론에서는 시험 목차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부동산 개념 및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 및 속성. 요거는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시험 목차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개념에서 한 문제, 분류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특성에서 한 문제. 그래서 평균적으로 3문항이 나오는 단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학문적인 성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이구나. 용어에 대한 뭐 정리 정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학문적인 성격이 있을 때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학의 본질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학의 정의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시대나 학자 등에 따라서 표현에 대한 방법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학자들의 논리가 이제 제시가 돼 있죠. 그래서 뭐 김영진 교수나 조주현 교수나 안정근 교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70년대 번역이 돼서 소개된 정의도 있고요. 90년대 번역이 돼서 소개된 정의도 있고 2000년대 번역이 돼서 소개된 정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통상 그 맨 위에 나와 있는 김영진 교수의 정의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이 양반이 이제 부동산학이론을 이제 최초로 국내에 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의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학이라는 거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고 있어요. 황정아, 부동산 활동이 뭐라고 그랬어?
그래. 자,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개발 등의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활동을 할 때 능률화의 원리를 제시할 때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최유 이용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최유 이용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일련의 활동을 할 때 하나의 행위 기준으로 제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할 때, 개발할 때, 그죠? 무슨 상태로 개발해야 된다? 최유 이용 상태로. 관리를 하더라도 이 상태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 하나의 행위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평가상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우리가 판정할 때도 이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최유 이용이라는 건 어떤 이용을 얘기를 했어요? 황종호, 최유 이용이 뭐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 만약에 아산역이 있을 때 아산역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번 상가 짓는다, 2번 주택 짓는다, 3번 공장 짓는다. 뭐를 선택하겠어요? 역 주변에 땅 갖고 있으면 대부분 이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상가. 그쵸? 그게 최유 이용이에요. 자체가. 그럼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냐면 토지라는 자원은 우리 인간이 생산해낼 수 있는 자원이 아닌 거예요. 한번 선택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된 이용이라고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상태를 선택을 해야 돼요. 최유 이용이라는 건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 주변을 가게 되면 상업적인 건축물이 많은 거예요. 주거지역을 가게 되면 대부분 뭐가 들어서 있어요? 주택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누구나 주거지역에서는 뭐를 짓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주택을 짓는 것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최소한 그 정도로 이용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최유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무슨 문제가 제시가 되겠어요? 선택의 문제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었을 때 그중에 가장 무슨 이용이 될 수 있는 최유 이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라고 그랬을 때,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뭐가 발생하겠어요? 투자론에서는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돈을 비용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둘을 비교해서 뭐가 컸을 때, 이게 컸을 때 우리는 선택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 부동산 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죠. 공영 개발이 됐든 민간 개발이 됐든 간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걸 한다 안 한다? 다 하는 거예요. 해서 비용 대비 뭐가 컸을 때, 편익이 컸을 때만 공영 개발을 하든 민간 개발을 하든 간에 추진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를 비교할 수가 없으면은 개발 사업의 성패 자체가 이미 결정이 난 거 아니에요. 판단도 못하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망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론과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부동산 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동산 학의 성격이라고 있어요. 성격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과학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거래를 하든 투자를 하든 개발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 간에 거래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만 띄워보고 거래할 수는 없죠. 그렇죠? 시세도 알아봐야 되겠고 안에 공간 배치는 잘 돼 있는지도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듯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학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무슨 과학이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문으로 활용을 해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슨 과학이다? 종합과학. 이게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규범과학이라고도 있어요. 부동산학은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도 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상승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높아진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급을 늘리는 방안, 또 하나는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를 억제하는 거예요? 수요를. 근데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공급을 늘리는 확대 방안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에 대한 정책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게 뒷받침이 돼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소아과가 하나 있는데 의사가 2명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A라는 의사에 줄을 서요. 이쪽으로. 여기는 한산하고. 그 왜 A라는 의사에게 줄을 서냐면 A에게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지어서 아이들을 먹이게 되면 3, 4일이면은 다 낫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의사에게서 처방전 받아서 약을 먹이게 되면 한 열흘 보름이 돼야 아이가 낫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이가 빨리 회복이 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는 A라는 의사는 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약을 좀 독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의사는 사람은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죠. 잘 먹고 잘 쉬고 그러면 감기 이런 거는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약물이라는 거는 약간의 보조제 역할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런 지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장주의자들이 있어요. 정부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이 시장에 맡기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누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 해결을 빨리 유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더 100% 좋다라고 얘기하기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약을 독하게 쓰게 되면요. 사람이 내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 독한 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중장기적인 대처 방안이라는 것도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범과학이라는 것은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게끔 조언을 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규범과학의 성격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학문을 우리가 구별하게 되면 순수과학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과학도 있다. 예, 응용과학도 있을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해당이 돼요. 요게 여러분 시험에서 2번 나온 거예요. 답으로도 한번 유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순수과학은 이제 자연과학이나 이제 지구과학과 같이 지구의 어떤 이제 구성은 언제 생성이 됐고 지구의 어떤 특징은 토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것인데 응용과학은 그러한 것들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이 있으면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경험과학이라고 그래요.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건요. 추상적인 논리를 다루는 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있죠. 네, 어떤 이제 철학적인 관계에서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느냐, 먹기 위해 살아야 되느냐,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취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한 것 있죠. 주택가격이 상승이 됐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나 실제로 경험했던 거를 취급하기 때문에 경험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학문을 보게 되면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고 무슨 과학이 있다? 사회과학이 있어요. 근데 자연과학은 자연의 법칙을 갖고 연구하기 때문에 얘네는 결정론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실험을 거치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하나의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확률론적인 사고예요.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그건 하나의 불변의 법칙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겨울이 지나면은 뭐가 오겠어요? 네.
그런 자연 현상을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여기는 결정론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접근이 이루어지는데,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도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매번 자로잰 듯이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100%라는 개념은 없어요. 항상 예외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접근성이 좋으면 가치는 높아질 수 있지만 위험이나 혐오 시설하고 가깝게 되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부분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부동산 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지문으로 활용하는 게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종합과학하고 뭐하고 응용과학. 네. 자주 응용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 부동산학의 선배 측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복합 개념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제안한 사람이 역시 김용진 교수가 제안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일련의 행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률과 경제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기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복합 개념의 논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개인 간에 거래하더라도 법률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띄워볼 것이고요. 시세도 알아볼 것이고 안에 공간 배치도 확인을 해보겠죠. 그랬을 때 그 거래행위가 효율적일 수 있듯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적 판단을 먼저 하고 경제적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법률과 기술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의 지역이 있는데 여기 건축법에 의하면 여기 1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을 가서 봤더니 건물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5층 또는 3층 정도의 건축물만 들어서 있어요. 법에 허용하는 바에 따르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규모가 훨씬 작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서 경제적인 판단을 먼저 한 거예요. 이 지역의 현재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고층의 건물을 집어넣게 되면 분양이 다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5층으로 짓는 것보다는 10층으로 지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분양이 안 되면 공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 대비 비용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규모로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에서는 세 가지의 판단 기준이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개념 자체가 학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러분 시험에서는 크게 인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5년 사이 지문으로 한 번 나온 거예요, 한 번.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학개론에서 복합 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법경기 몇 가지,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학의 연구 범위하고 접근 방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목을 갖다가 이제 붙여준 거죠. 연구 범위다 이렇게 해준 건데 맨 먼저 나오는 게 연구 분야라고 돼 있죠. 이게 아마 같은 논리인데 번역상의 차이일 거예요. 그 밑에가 박스 밑에 가면은 연구 대상이라고 있죠. 연구 분야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라고 얘기한 거는 70년도에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된 거고 연구 분야라고 얘기한 거는 90년대에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된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미국에서의 부동산의 이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었을 때 70년대, 뭐 60년대, 70년대 등장한 이론도 있을 것이고 그 미국에 있는 이제 부동산 학자들이 뭐 80년대 어떤 이론을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국내에 번역이 돼서 소개된 시기가 좀 달랐을 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학계론에서 나오는 모든 논리는 다 번역물이에요. 미국의 부동산학 이론을 번역을 해서 국내에 소개된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연구 분야라는 것은요.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래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을 하고자 했을 때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뭐를 분석해 봐야 돼요. 환경을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지, 내가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대출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에 대한 상태에서 대출 조건이라든가 시장 이자율의 크기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됐을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경기도 판단을 해야겠죠. 수요와 공급 관계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다 분석을 해야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다 연구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결정 분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결정 분야라는 거는 의사결정 분야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비가역성이라고 들어봤죠? 황정호 비가역성이 뭐야? 잘 모르겠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시장에서 수요 공급 관계를 잘 예측을 못 해가지고 만약에 공급 과잉이 돼서 미분양 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 미분양 재고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다시 없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비가역성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결정이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투자 개발했는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투자나 개발 쪽에서 보면 그게 리스크라고요. 위험.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개발론 쪽에서 배우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결정 지원 분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뭐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의사결정 지원 분야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감정평가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고요. 중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평가사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부동산의 가치만을 추구해 주는 게 아니라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까지 해주는 게 감정평가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는 시험 지문에서 활용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연구 분야 우측에 가면은 우측칸에 보면 기출 지문이라고 하나 있죠. 그래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중개업을 하실 때 투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일 듣는 게 그거라고요.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팔아야 되냐? 지금 투자해야 되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일반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런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두 배워야 되냐면 기초금융수학이라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 왜 기초금융수학이라는 걸 배워야 되냐면 투자라는 시점은 현재죠.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미래라고요. 그러면 돈의 흐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의 결정은 언제예요? 지금 한다고요. 그렇죠?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개발 사업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개발 사업 초기에는 뭐만 지출이 돼요? 비용만 지출이 되는 거예요. 수익은 그 이후에 나온다고요. 근데 그 개발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용산 쪽에 재개발 사업에 여러 기업들이 그때 들어갔었는데 우리나라의 S물산이라는 데서 용산의 개발권을 따내가지고 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근데 부지를 매입하거나 뭐 보상비 이런 걸로 초기 한 100억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네가 기초공사를 할 때 사업을 엎어버린 거예요. 엎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개발을 추진할 때 초기 비용으로 100억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 개발 사업이 완공이 됐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300억, 500억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엎어버린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란 얘기예요. 틀림없이 기업 내부적으로는 누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무리하게 사업권을 따내가지고 추진해봐야 남는 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1년에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따져봐야 될 상황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시험 범위예요. 이게. 투자론 있죠. 금융론 있죠. 개발론 있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있죠. 마케팅 있죠. 부동산 특성 있죠. 시장 있죠. 기초금융수학이라는 거는 돈의 흐름이 항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이자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 얘네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연구 분야고요. 외울 필요는 있다 없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이게 결정 분야에 뭐가 있다 여기 뭐가 있다 이런 거 시험에 인용이 안 돼요. 아주 오래전에 5회 이전인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나온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이라고 또 있어요. 연구 대상에서는요. 이게 이제 김영진 교수란 양반이 제시한 건데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일련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게 결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까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 뭐 투자, 개발 이런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경기가 있을 때 호황도 있을 수 있고 불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사는 불황에 집중이 돼요. 이 안 좋은 경기를 어떻게 하면 회복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호황일 때는 나와서 토론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불황일 때만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만 이제 얘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얘가 원인이고 결과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호황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활발했다는 얘기죠. 부동산 거래나 투자나 개발 등의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경기가 어떻게 돼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얘네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어떻게 돼요? 불황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경기가 호황이다 못해 경기가 과열이 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억누르려고 하는 규제가 강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근데 경기가 불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는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낼 것이라고요. 이거를 좀 더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행위를 보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행위도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밀접한 무슨 관계다?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상의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결과에 나오는 게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이 결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분석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제가 지문으로 딱 한 번 나왔어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다. 이렇게 한 줄로만 출제가 된 거예요.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식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뒤로 가시게 되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접근 방법에 대한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고려 시대도 있고요, 조선 시대도 있고, 근대도 있고, 현대, 뭐 이렇게 이제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예전에 고려 시대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느 시대든 간에 부동산 문제는 있었단 얘기죠. 근데 옛날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서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부동산 거래 사고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단순하게 토지 문서 같은 거 위조해 가지고 거래하는 정도밖에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는 과거로부터 존재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단순했단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학자들이 제시했을 때는 초기는 단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면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다양해지게 되면은 해결 방안도 좀 더 다채롭게 나올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접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자들의 어떤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이라고 있죠. 요거는 우리나라의 김용진 교수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는 종합식 접근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종합식 접근 방법 그러면 얘는 모든 부동산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복합 개념의 사고로 인식하고 접근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복합 개념 하면은 뭐가 있었어요? 법경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들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서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라 해놨죠. 예, 그게 시험 지문에서 그거 하나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 제도적인 접근 방법에서 의사결정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변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그 양반도 자꾸 했죠. 예, 그 한성대에 있는 이제 피모 교수가 이 방법론을 제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부동산 시장이 있어요. 그럼 시장 안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법 제도적인 접근 방법은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누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뭐를 가지고? 법과 제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법 제도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대두가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국제적으로 국경의 의미가 없어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나가서 거래할 수 있죠. 그러면 자국의 법과 제도만 가지고는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대두가 된 이유는 시대의 어떤 변화에 따른 이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죠.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라든가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손해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은 없겠죠. 다 뭐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만 해주게 되면 문제 자체는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뒤에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배우시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죠. 투자할 때 리츠에 가게 되면 처분 제한이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투자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안 된다. 또는 1년 이내에는 처분하면 안 된다. 그거는 뭐를 방지하기 위한 거냐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뭐 사고 팔고를 되풀이하면서 그 차익만 기대하고 투자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분 제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부동산은 1년 이내에는 처분하면 안 돼요. 근데 국외 부동산이 있죠. 얘네도 원래는 처분 제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거를 없앴어요. 정관에서 정해라. 그 정관으로 정하라는 얘기는 자율로 맡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해외 부동산에서는 왜 처분 제한 기간을 삭제시켜 줬을까요? 우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달러라든가 엔화라든가 유로화로 거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환차손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환율은 변하니까. 그런데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1년 이내는 처분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묶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걷어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때 보다 용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굳이 정부가 일일이 개입해서 컨트롤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어디 안에서, 시장 안에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리츠를 들어본 분들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은 나중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또 배우시니까 그때 또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학의 이념이라고 있어요. 이념이라는 거는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우리가 이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왜 우리가 보면은 그 70년대 뭐 이럴 때 냉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데올로기 이념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이제 그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간의 이념 전쟁이라는 게 되게 강하게 되어 부딪혔을 때고, 그때는 각각 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자기 소신에 따라 많이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념이라는 거는 부동산학이라는 건 뭐를 추구하는 학문이냐 이거예요.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학문이냐. 그거를 설명해 주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학의 일반적 이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일반적 이념이라는 거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구하는 바는 부동산 학에서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뭐 법학이 됐든 경제학이 됐든 모든 학문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일반적 이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이념으로 제시되는 게 뭐가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부동산학뿐만이 아니라 법학이 됐든 경제학이 됐든 모든 학문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소개된 바를 보게 되면 미국의 리얼터 협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리얼터 협회 윤리강령 서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얼터 협회라는 게 미국의 부동산 갑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그러니까 백인이 이제 주축이 돼서 만든 단체고요. 흑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얼터 협회에 속해 있는 회원들은 뭐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라고 아시죠? 그 사람도 여기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윤리 강령을 만든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그 자원을 무분별하게 낭비하거나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있죠. 그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효율성이라는 거는 토지라는 자원은 희소한 자원이잖아요. 희소한 자원인 토지를 낭비하거나 뭐 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뭐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최고 최선의 이용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최고 최선의 이용을 보게 되면 거기 영문이 있죠. highest and best use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를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할 때 최유효 이용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70년대에 소개가 된 거고 90년대 이 원문의 기초에서 또 다른 학자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얘가 더 많이 나와요. 뭐가?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뜻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행위 지침으로 제시하는 게 다 뭐가 있다. 그게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거는 토지 소유권의 폭넓은 배분을 지칭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소유권을 나눠주겠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얻게 되는 이익이 있죠. 이거를 배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애들은 기부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부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학문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게 형평성과 효율성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한 번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학이 있죠. 부동산 학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있으면 뭐를 중시하겠어요? 최우선의 가치 이념으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내가 소유했잖아요. 이 내가 소유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은 무슨 이용을 통해서 최고 최선의 이용을 통해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부분을 놓고 따지면은 이게 중요해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얘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남거나 모자름이 없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거를 따지는 거는 효율성의 원리에만 기초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형평성의 원리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은 누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과 더불어서 모두 형평성에 대한 논리도. 그래서 뒷페이지에 넘어가시면은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가치라고 돼 있죠. 예, 거기 양가로 1번을 보면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뭐다? 효율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 번째 줄을 가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모두 중요하다. 형평성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의 가치 이념을 이 민간 부분에 한정해서 볼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중요하다. 그럼 틀리겠죠? 민간 부분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효율성이 중요한. 그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끝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등장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요. 여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문제에 맞추는데 더 어려워요. 눈에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학개론의 개론이라는 의미는 기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출제하는 거는 부동산학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지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 이런 거구라는 정도의 인식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40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박스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부동산학에 국한된 이념이에요. 시험에서 인용이 된 선례는 없어요. 선생들이 모의고사나 할 때 지문으로 쓸 수 있는지 몰라도 실전에 나온 적은 없어요. 거기 보면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 원리라고 돼 있죠. 자, 우리는 이제 나날이 수요가 늘어나고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건축 기술이 뒷받침이 되니까 100층 이상의 건물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올릴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잠실에 가면 엘땡 월드라고 있죠. 이거. 근데 여기 가면 J 엘땡 월드라고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한 100층 넘어갈 거예요. 그죠? 얘가 들어섬으로써 주변의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악영향을 준 거예요. 원래 이 강남의 이 주요 이 대로는 거기는 주차장이에요. 퇴근 시간만 되면. 그런데 얘가 갑자기 우뚝 들어서게 되면 통행량이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요 도로가 막히게 되면 주변 도로도 다 막히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길가에 차량들이 거의 주차하듯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죠. 막혀가지고. 그러면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차량이 조금 서서히 이렇게 조금 움직이더라도 기름의 소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을 받을 때 시간을 거기서 뺏겨야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4대문 안에서 개발하려고 그러면 인구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교통 영향평가를 거쳐서 그게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거는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안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자꾸한 그 그룹에 회장됐던 양반의 일생의 꿈이 이거 짓는 거였다고 그래요. 근데 개인의 욕심 때문에 많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환경 가치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네가 이거를 지면 그 주변에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고가도로든 뭐든 간에 설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는 전혀 고려가 없이 개인의 어떤 이제 욕심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좋으나 더불어 환경 가치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효율적 관리의 원리에 의해서 효율적 관리의 원리는 뭐냐면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이 있죠. 그거를 조율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번에도 뭐 그런 거 나오대요. 그 대선 뭐 공약 그 여야 후보들의 공약 중에 200만 호 건설 뭐 이런 거 나오대요. 200만 호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추측이 되나요? 200만 호? 참고로 분당하고 일산이 있죠. 걔네를 합한 게 3, 40만 호 정도예요. 200만 호면은 분당하고 일산을 합한 거를 7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옛날에 87년도에도 대선이 있었어요. 그때 그 공약이 뭐였냐면 주택 200만 호 건설이었어요. 그 200만 호 건설에 의해서 수도권에 지어진 데가 분당, 일산, 평촌, 삼본, 그 다음에 뭐 상동인가요?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때 신도시가 공급이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하죠? 50이 있고 60이 있고 문민정부 있고 뭐 국민의 정부 있고 참여정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넘어왔어요. 그죠? 이런 역대 정권 중에서 주택 가격이 제일 안정적으로 유지됐을 때 있죠. 네, 언제 그랬을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이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을 때 이때요. 왜 여기가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었냐면 이 양반이 집권하기 직전에 대선에서 200만 호 공약을 여기서 낸 거예요. 여기서 착공이 들어가서 완공은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확 풀리니까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이번에 이 양반들이 취임을 해가지고 자기 공약대로 200만 호를 건설 공급하겠다고 공약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어디다 지을 거냐는 얘기죠. 부지가. 그렇잖아요. 그 부지 선정하고 뭐 타당성 검토하고 그러면 또 한 2, 3년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착공이 들어가면 그 양반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완성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게 예전에도 원래는 공약이 87년도에는 150만 호 있었다고 그래요. 150만 호. 그런데 저 양반들이 군 출신이잖아요. 군인들은 100이면 100이고 200이면 200이지 150은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줄이는 것보다는 늘리는 게 낫다고 해서 200만 호라고 공약을 바꾼 거죠. 근데 상당히 무리했던 거죠. 그래서 저때 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옛날에 보면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하루 일당 있죠. 일당이 5만 원으로 결정이 된 게 저 시기였었어요. 뭐가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리고 뭐가 많이 풀렸겠어요. 돈이 많이 풀렸을 시기예요. 저 때가. 그래서 87년이면요. 85년도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1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87년도 이때 88년도 이때는 중개사들이 자격증 있는 중개사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런 거 건설하려고 하면 땅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할 때 그 동네에 가게 되면 발이 넓은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중개사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야 네가 좀 해봐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거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서에 뭐를 줬겠어요. 수고했으니까 수고비 또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기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수수료 많이 받아서. 어쨌든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그런 내용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공사익 조화에 대한 거는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해보죠. 자, 옆에 이제 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부동산 활동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 얘기했죠. 예, 그래서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